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북한산 그때 오셨었는지, 그리고 또 왔다 가서 또 어떤 좀 소감이 있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등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거의 매 주말마다 등산을 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저희 집이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같이 편안하게 쉬기 힘드셨나 봐요. 주말마다 맨날 등산을 가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아빠랑 놀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등산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저희 아버지 회사에 산악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예전에 등산한 기억도 좀 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배군대로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꼭대기까지 일단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오다 조난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진짜 북한산에 그렇게 길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북한산을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고양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자산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울, 그러니까 대도시 가까이에 이렇게 이제 가까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명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그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이다 세계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저는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예. 제가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봐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산이 가깝다는 거고, 정말 놀라운 거는 산 코앞까지 지하철역이 닿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 나라는 진짜 산이 가까운 데 있고 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몇 번 갔지만 그날 그 북한산에 조난당할 뻔한 날, 그렇게 북한산에 다양한 풍경이 있는지 정말 그날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산책, 그 등산 길도 많고 진짜 대단한 산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공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또는 그렇게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아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신 지도 이미 4-5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하신 지, 그 중에 요거는 내가 예상한 대로 진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좀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한 4개월이 네. 지금. 네.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발코니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면 밖에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갇혀서 같은 연급 상태에서 있으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그래서 집집마다 발코니가 필요하다. 하늘도 볼 수 있고 비도 맞을 수 있는 발코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거를 국토부에서 강연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그거를 괜찮게 받아들여가지고 법을 좀 개정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집집마다 자기가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내부 공간, 즉 마당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1층에 있는 정원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너무 강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자기 아파트 단지 내의 정원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되게 강요를 하죠. 강조를 하기 때문에 담장을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을. 근데 집집마다 자기 앞마당이 생기면은 거기는 공유해서 같이 쓰자고 오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공원이 하나씩 더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사회의 구성을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바뀔 것 같은 거는 뭐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지하 물류 터널을 좀 뚫자. 좀 과격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시에 가지고 있는 도로의 밑에, 주요 간선도로만 쓰더라도 어떤 그런 도로 밑에다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다니는 전용 터널을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들어가는 터널이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만 다니는 그런 터널을 뚫으면은, 그게 뭐가 좋으냐면은 클 필요가 없거든요. 조그만한 단면이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하수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하수도 시스템 같은 인프라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오토바이 배달부한테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는다.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몸무게와 그 사람을 운반시키기 위한 오토바이 무게까지 해서 최소 161kg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을 하면 11kg만 이동하면 돼요. 에너지 효율이 열 몇 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런 물류가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면 도로가 비겠죠. 그럼 도로가 비면은 사실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선형의 공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경의선 숲길 같은 공원들.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다 선형의 공원이 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향후 예를 들어서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아스팔트로 된 도로를 막 신장로를 뚫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걸 통해서 운수업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관광도 생겨나고 파생되는 산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면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그런 것도 생겨나요. 물론 택배기사 일자리는 줄겠죠. 대신에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터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2차, 3차의 벤처기업들이 생겨날 거예요. 새로운 창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거죠. 그 여파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서울이었는 도시, 어딘 뭐 고양시든 어디든 우리가 채택을 해서 쓰면은 나중에 추후에 해외로 수출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 기술을 갖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래서 원자력 발전소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만약 우리가 최초로 뚫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터널을 뚫을 때 만들었던 기계도 팔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터널 뚫는 기계 스위스에서 다 거의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다 컨설팅할 수 있고 전 세계 그 많은 1000만 명의 인구가 되는 도시가 전 세계 28개거든요. 그럼 28개의 도시에 모두 다 그런 인프라를 까는 산업을 우리가 독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거라고 봐요. 뭐 케이블 다 지하로 들어가고 또 사실은 아파트 단지 개념으로 보면은 쓰레기 배출구도 지하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물류 로봇을 중심으로 지하로 들어간다. 이거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택배는 어쨌든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네. 오토바이 세워놓고 벨 누르고 올라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네. 그거 누가 해요? 그게 사실 궁금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장애인 휠체어 액세스가 다 되거든요. 그 얘기는 자율주행 로봇이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램프를 통해서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간 다음에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다 걔가 로봇이 사진 찍은 다음에 문자로 배송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자리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할 일도 없으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어느 지역까지만 그 로봇이 배달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어디라고 칩시다. 그럼 편의점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그 동네 사람들 반경 1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산책 삼아서 배달을 해줘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뭐 몇천 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은 물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거기서 그 사람의 터치와 이거를 연결해 버리면 된다. 마지막 500m는 사람이 배달하게 한다든지 예. 그런 시설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지하에서 물류한 다음에 각각의 건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들은 다 공개 공지라는 게 있어요. 5% 정도의 땅을 다 시에다가 기부 찬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개 공지들이 다 그냥 대부분 다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공개 공지 쪽으로 이게 올라오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든 터널이.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호수공원을 재설계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아이디어들을 주셨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호수공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좀 우리 교수님의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구상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무슨 아이디어는 뭐 몇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근데 제가 정발산에서부터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 사실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길은 사실은 그 양쪽으로 가게만 배치를 해놓으면은 거긴 그냥 자동으로 거긴 걷고 싶은 거리가 되거든요.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좋은 건데 주변에 너무 차선이 넓어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아쉬웠어요. 우리 육교로 건너가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센트럴파크 같은 데를 보시면은 주변에 차선 숫자가 한 4차선 이내에 3차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접근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공원일 뿐이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를 좀 되게 아쉽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그 앞에 광장도 뭐 여러 가지 꽃 강남회 같은 거 할 때 쓰시긴 하는데 좀
자연 집안이나 이런 녹지였으면 사실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남쪽에 아직 개발이 좀 덜 됐잖아요. 그 호수공원 남쪽 방향으로 그쪽에다가도 새로 만드실 때는 좀 차선수를 좀 줄여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뭐 뒤로 갈수록 약간 스카이라인이 높게 만들어서 공원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좀 만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후에도 거기를 갖다가 어떤 그런 상징물이 들어서는 큰 탑이 들어서고 뭐 태극기가 꽂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어떤 공동체의 상징을 하는 물이 들어서는 이런 게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네요. 참. 그 진짜 그런 거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각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찌 보면은 좀 낮은 수준의 장소의 상징성을 키우려는 거고, 정말 훌륭한 상징성은 그 사람의 추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아무런 높은 탑이 없어도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면은 그게 제일 사실 마음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되게 근사한 막 주변에 가게나 카페가 있는 그런 광장 같은 데 가면은 내가 가서 거기서 차를 마시고 앉아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뭐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남는 거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망대 같은 게 서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CJ 라이브 시티의 가장 핵심 시설인 그 CJ 아레나 건물을 총괄 이제 마스터 설계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서 한번 좀 그 건축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지금 그 아레나 건축 전반적으로 제가 그 프로젝트의 마스터 아키텍트로 있어서 거기에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땅에 마스터 플랜과 그 아레나를 포함한 건물들의 총괄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거는 아레나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거는 2만 명 정도 규모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클래스에 속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크고요. 근데 그걸 2만 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야지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가 와요. 예를 들어서 U2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한 번 왔을 때 어마어마한 비행기에다가 그 공연 장비를 싣고 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비행기를 띄워서 오면은 얼마 정도 이상의 액수의 돈을 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연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번 공연할 때 2만 명 정도는 모여야지만 이 사람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000명짜리 아레나다, 그럼 10,000명 정도 클래스 때는 한 B급 아티스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이저, 뭐 베를린이나 뭐 LA나 이런 데 가면 다 사이즈가 2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맞춰줘야지 이 사람들이 월드 투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월드 투어 할 때 그 2만 명 정도 되는 아레나만 찍고 가야지. 현재는 우리가 다 일본에 정착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일산을 이산에 택했던 이유는 일산에다가 딱 보면은 영종도 공항이 옆에 가깝잖아요. 영종도 공항은 1시간 이내에 상하이에서도 날라오고 도쿄에서도 날라와요. 그러니까 상하이에다 하면 중국 애들만 보고 일본에다 넣으면 일본 애들만 보는데 한국에다 넣으면 일본, 한국, 중국 애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세 군데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비행기가 한번 떴다 지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은 트럭을 타고 다니니까 그게 수지타산이 많아서 도시마다 도는데 얘네들은 비행기를 띄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점을 해서 고양시가 만약에 그 규모의 아레나를 하면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가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맨하탄 같은 도시를 압축해서 넣겠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컨셉들을 넣어서 더 이상은 노출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도시형, 그래서 거기는 테마파크라고는 이름이 돼 있지만은 이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테마파크예요. 누구든지 와서 주민들이 그냥 들어와서 산책도 하고 갈 수 있고 그냥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들어오시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이 생길수록 더 창의적인 분위기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레나는 한국적 건축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처마가 엄청나게 긴 그런 아레나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나중에 이제 야간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영상을 투영해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도 틀고 이게 처마 같은 느낌으로, 단청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밑에서 여러 가지 뭐 플리마켓 같은 것도 열릴 수도 있고, 패션쇼가 열릴 수도 있고,
안쪽에서 2만 명이 공연을 보고 있을 때 바깥쪽에서 한 15,000명 정도가 야외에서 또 공연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어지면은 좀 스펙타클해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정도의 첨화가 나오는 건축물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하나하나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저희들의 목표는 그거죠. 잘못하면은 지금 GTX와 삼성역이 뚫리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다 고양시의 소비를 다 삼성동으로 빼앗길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 수도 위기일 수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더 좋은 콘텐츠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 뭐 삼성 한 20분이면 가는데 그렇죠. 거기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KTX가 뚫리고 나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들이 망했거든요. 2시간 만에 세브란스 병원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서울에 더 큰 병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구를 더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TX가 삼성역하고 뚫리게 되면은 시간거리가 압축됐을 때 어디가 더 이익을 볼 것이냐. 그거는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삼성동이 더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고양시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고양시는 삼성동과 완전히 다른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동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데 고양시에 갔더니 있을 수 있다. 그걸 현재로서는 제일 잘하는 도시가 제가 볼 때는 양양 같은 도시예요. 양양은 거기는 서핑을 하는 데거든요. 서울에서 서핑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확실하게 반드시 거기에 가야만 되는 이유가 하나 생긴 거죠. 젊은 친구들이 서핑하는 그런 문화를 즐기는 친구들은 금요일날 퇴근하면 무조건 차 타고서 그냥 양양을 가요. 거기서 심지어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며칠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양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배드타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잠만 여기서 자고 소비는 다 삼성동 가서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야겠죠. 자, 조금 전에 고양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고양시라는 도시는 건축적, 도시 설계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이야기.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건 뭐냐 하면은 도시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도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평평하다는 거는 뭘 우리가 바꿀 수 있냐 하면은 요즘 얘기 나오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되게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으로 되는 그런 개인용 운송기구 있잖아요. 그거의 시스템을 잘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가 잘 되면은 고양시 내에서, 반경 내에서 많은 부분들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을 줄이면은 차선을 줄이고 점점 더 우리가 의도하는 녹지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양시에 있는 현대모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어떻게든 여기에 발을 담근 거거든요. 신세계도 발을 담궜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모터스한테 저는 이미 얘기는 했어요. 우리 라이브시티에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거를 테스트베드로 써라. 근데 대신에 이 라이브시티 안에 10만 평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고양시 시정개발, 그러니까 시 디자인 연구하는 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고양시 전체를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통 체계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법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유치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발하려고 하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다 여기 테스트베드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일로 와서 연구하고 여기서 실험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는 다른 도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시와 같이 대대적인 개발로 장소적 맥락이 지워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고양시 특유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아직까지 안 건드려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 장항 쪽에 있는 그런 습지 같은 데들 그런 거 잘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군부대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군 뭐 철책이 있는데 거기는 다 보존된 데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번 지도를 펼쳐놓고서 우리가 못 건드리는 군부대와 관련된 지역들과 군시설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들 한번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큰 산도 뭐 정발산이랑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평지가 많았고 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 보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음 세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남아있는 그 논 경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향후에 농업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왜냐면 기후 변화가 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가 점점 식량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환경과 농업 이런 것들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점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제가 꿈꾸는 고양시의 어떤 그 뭐랄까 비전은 뭐냐면 농지를 보존을 하시고 옆에 있는 도시를 더 밀도를 높이세요. 계속해서 이 도시를 계속 무슨 곰팡이들이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극단의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만약에 고양시 같은 경우 논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보존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개발을 하면서 그 경계부에다가는 농업 기술을 앞으로 필요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농업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자 개량도 있을 거고 그런 연구소를 유치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되게 하이테크적이면서도 되게 목가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 고양시의 비전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건축가로서 필요한 창작 능력 또는 정신 등이 있을까요? 예, 이건 건축가로서 혹시 지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주신 질문인 것도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0명의 건축가가 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창의성이나 뭐 디자인하는 방식 같은 건 다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가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야의 것들을 이렇게 약간 접목시키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옛날부터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부서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붙여가지고 제3의 장난감을 만들어서 놀고 그랬거든요. 나만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답습하는 그거는 굳이 건축가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덜 할수록 건축가는 사실 더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낮 시간 동안에는 건축과 학생들 10명과 점심을 먹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해줬던 얘기는 책상 정리 잘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정리정돈을 잘해라. 정리정돈을 한다는 얘기는 주변의 환경에 끊임없이 어떤 규칙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필통을 왼쪽에 넣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람에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하면은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관계를 만드는 거죠. 뭐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하는 일이 되게 복잡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거거든요. 정리정돈 잘하는 거예요. 사실 건축가는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길 가는 사람과 건물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건물 주인과 임대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1층의 사람과 2층의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담은 방법은 우리는 계단으로 하느냐, 창문이냐, 문이냐, 벽이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 잘하는 습관을 가지면 전 좋을 것 같다고 봐요. 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글도 보고 또 특히 교수님 글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인문적 소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엔 예술적 그런 감각 또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상당히 종합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네. 건축가는 사실 딱 그 문과, 이과, 예체능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적성검사하는 문과, 이과가 딱 절반으로 나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대를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 셋에 겹쳐져 있는 부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 뭐냐면 건축가는 이성적이기만 해도 안 되고 감성적이기만 해도 안 되고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는 사람들끼리를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건축가의 역할은 어느 한쪽 편에 들어가서 어느 한쪽의 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답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회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게 부족하죠. 어느 한쪽 편에서 상대방과 싸우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적을 만들어야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편도 생기고.
근데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 사람, 그리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 화목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자라면서 박쥐 같은 인간은 나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박쥐 같은 인간들이 많은 늘어나야 사회가 좀 이렇게 다양하고 좀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대표적인 박쥐형 인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국내 이제 또 다니고 예전이랑 또 여행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의 그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것도 이제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혹시 국내 여행 중에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다 그런 거 알아보고 좀 가라 또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건축적 그런 이제 테마 여행 뭐 이런 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유튜브를 치시면은 밀어서 무장해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밀어서? 밀어서 무장해제라고. 아, 밀어서. 예. 네. 그게 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이승윤 씨 자연인하고 도티라는 그 유튜버랑 셋이서 같이 여행 다니는 프로를 찍게 됐는데 그거 보시면은 뭐 곳곳에 지방에 몇 군데 다니면서 여행을 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저도 사실은 알쓸신잡을 하면서도 그랬고 이걸 통해서 국내 여러 곳을 다닌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를 하면서 되게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영주에 있는 무선마을에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는 외나무 다리로 건너서 강을 건너가게 돼 있거든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전통 마을인가요? 네, 오래된 마을인데 하회 마을은 이미 너무 많이 그 관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감동이 좀 덜하고 거기는 전 처음 가봤는데 되게 낭만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걸어다니기 산책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죠. 사실은 여기저기 뒤져보면 되게 많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거의 독재자라면 네, 어느 하나의 권력자라면 네. 그렇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예. 그럼 아까 그 터널 뚫는 거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나왔고. 국토부 장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독재자가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지정한 건축 법규를 좀 많이 없애버릴 것 같아요. 법을 좀 없애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태리에 가면은 베니스에 가면 보는 건축물이 다르고 바로 옆에 있는 뭐 피사 이런 데 가도 완전 다르고 로마 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피렌체도 좀 다르고 그 이유는 이태리가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다 로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건축 법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안 무너지게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법을 다 따르다 보면 다 똑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좀 없애는 쪽으로 저는 제 권력을 쓸 것 같아요. 지금같이 사실은 모든 게 이제 민주화된 사회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네. 위대한 건축물이 가능할까요? 이런 어떤 자본이 만드는 거대한 이런 상징물이 아닌 가능하죠. 민주적 위대한 건축물 가능해요? 자본이 만들지 않는 자본이 결합이 되는데 그 자본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걸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좋은 게 나오기 어렵죠. 그 사회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로마에 가시면은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판테온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들은 결국에는 판테온은 황제가 만든 거고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이 만든 거죠. 종교와 네. 정치 권력의 그렇죠. 최고가 만든 거네요. 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어떻게 보면 정치에 합치면 정치죠, 그것도. 네.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풍경인 거예요. 근데 뉴욕에 가시면은 그렇지 않죠. 교회가 크기보다는 높은 빌딩이 크잖아요. 기업가들이 만든 건물들인 거죠. 자본주의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만든 풍경이거든요. 이 지금의 우리가 보는 그렇고 그러한 건축이 끝나려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 재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 네. 나와야 된다. 네, 그게 나오면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건축가가 되는 방법은 새로운 재료 기술을 쓰면 돼요. 그게 르코르비제라는 근대 건축가도 그렇고 미스 반델로라는 근대 건축가의 거장이라고 한 사람들도 남들이 안 쓰던 재료를 쓴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안 쓰던 재료를 쓰면 아까 제가 한옥의 특징을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3D 프린터를 쓸 수도 있고 21세기에 지금 뜨고 있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목조 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약간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조로 지을 수 있는 고층 건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쓰면은 여지껏
지금은 뭐 사실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로 100층짜리 지어본 데 뭐 다 지어진 거잖아요. 사실 몇 년, 한 5, 60년 전에 이미 다 지어진 거라서 별로 새롭지도 않거든요. 100년 전이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때 지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재판해봤자 임팩트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건물들 대기업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짓잖아요. 네. 큰 감동 없으세요? 감동이 별로 없죠. 100년 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초고층 건물을 안 지어요, 지금 더 이상. 그럼 이미 걔네들은 1920년대에 다 지었기 때문에, 뭐 이제 얘네들 따라하는구나, 이제 그러겠죠. 지금 그 친구들은 완전 다른 건물 짓잖아요. 뭐 애플 같은 사업 보세요. 막 동그랗게 생긴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고, 마을 같은 걸 만들죠, 오히려. 구글 캠퍼스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건축학과를 들어가면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시작이 될 겁니다.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서바이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입학 전에 잘 놀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 생활 중에서 제일 잠을 못 자는 학과가 어디냐? 1위가 건축학과였고 2위가 의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 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쉬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저넘게 말씀을 드린다면 책을 좀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재밌어하는,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입시 공부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본인의 공부를 시작할 때거든요. 특히 건축학과는 뭐가 좋으냐면은 설계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수업이 저는 진짜 대학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입학과 동시에 선생님과 맞짱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대들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학과예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자기만의 생각 체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학과는. 나만의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계속 외부의 무슨 건물을 보던 아니면 책을 보던 한 장기적으로는 한 10년, 짧게는 10년이고요. 길게는 제 경험으로는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더 한 25년까지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이제 책들을 자기가 흥미 있는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라고 해주세요. 특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 건축학과가 가면 읽어야 될 책 100권 이런 거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남들이 그거는 그런 리스트 만든 인간이 자기가 책 많이 읽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건 없고요. 읽어서 쓸데없는 책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 드래곤볼이에요. 그런 만화책 같은 거, 슬램덩크도 그렇고 뭐 어디서 본 잡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밌어하는,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책을 이제 서두르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을 통해서 떠오르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읽고 생각을 만들어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